오늘 특보 제목이 김홍일 특보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언론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더 악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김홍일은 안 되는 겁니까? 박사님. 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급적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거든요. 예.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탄압을 벌이고 있고 그 어떤 일관된 흐름 속에 다음 선수로 김홍일을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이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전문가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KBS가 어떻게 손쓸 수 없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 KBS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돌이킬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KBS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MBC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다시 그걸 뺏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특성은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공적 재원인 수신료 체계를 지금 부수고 있거든요. 한번 부서진 이 체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 시대는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또 무관하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뉴스 검색 유통의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포털의 경우는 또 어떨까를 본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지조차도 않잖아요. 많이 또 그 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포털은 어떤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지금 포털 다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충분히 또 짐작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 검색에 있어서 디폴트 값을 1000여 개가 넘는 뉴스사, 언론사에서 100여 개 정도로 완전히 축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언론사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디폴트 값을 그렇게 지정한 거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용자가 그것을 바꿔서까지 뉴스를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음에 뉴스 검색 시장 점유율은 5%가 안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네이버인데 그러면 네이버도 그 길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정부가 야 이렇게 해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같은 경우도 우리 스스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추정 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 대표에 대한 인신구속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네이버가 투사처럼 맞설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거나 노골적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이 뉴스 검색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뉴스, 저널리즘의 영역이 사기업에 의해서 플랫폼이 독과점화 됐을 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의 수준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지켜지지 않은 미디어의 공적 영역의 붕괴는 아마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쫓겨나거나 잘리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유튜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유튜브 쪽에 이 기업이 또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 이미 기존의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공영방송 체제가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거라면 새로운 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미디어의 공공 영역은 어떻게 어디서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큰 판을 누군가는 짜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여야 하고, 그렇다면 위원장이 최소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판을 주도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김홍일 씨가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네, 뭐 좀 간단히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김홍일 씨는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비전문가이기 네.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공영방송, 특히 KBS 등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장악해온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지엽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 다음에서 지금 기사 검색 그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네. 검색을 하면 어떤 매체를 예로 들까요? 뉴스버스 기사는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안 나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값이 그렇게 설정이 네. 그게 바뀌어버린 이제 거예요.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이 스스로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지금 정권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 또 무슨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 준법위원회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나 난 심지어 구글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요. 유튜브로 넘어오거든요. 그럼요. 뭐 그런 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뭐 공영방송도 우려되지만 언론 전체의 네.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린 공영방송 이제 KBS, MBC 안 봐. 유튜브, 유튜브 보고 본다. 뭐 네이버 다음에 뉴스 다 있는데 내가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험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예. 계신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이제 주력 플랫폼이 바뀌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접하는 그 매개체가 바뀌는 네. 방식으로 뭐 급속하게 변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네. KBS 9시 뉴스 많이 봐요 아직. 그렇죠. 네. 많이 네. 줄었지만 많이 그리고 봐요. 또 유튜브로도 많이 보세요. 예. 네. 유튜브로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유튜브로 TV 뉴스를 보는 거예요, 사실. 예,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포털도 마찬가지고 네. 포털이 점점 약해지지만 여전히 막강하다.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또는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구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럼요. 방심위가 가짜 뉴스 무슨 전담 심의센터 만드는 게 그런 거 규제하려고 만든 거라고 네, 맞죠? 맞나요? 그렇죠. 그거죠. 네, 두 분 다 동의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홍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예, 왜 김홍일인가? 예, 라는 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냐? 왜 박민인가? KBS 사장이 네, KBS 출신 중에서도 캠프에 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보수신문 출신의 논설위원이 갔는가? 예, KBS에 애정이 없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KBS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잘 꾸려가지고 이게 논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KBS 자체를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이 없어. KBS에. 그러면 KBS에 마음대로 칼질을 할 수 있고 해체하고 지금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래야 거예요. 망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언론, 통신, 특히 네. 뭐 통신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게 이 예. 그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박민이라는 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예, 있죠. 이 저는 정도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그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네. 분을 보낸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홍일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김홍일 씨도. 그러면은 검사 출신은 방송에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방송 언론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런 교감이 있는 분을 내려보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걸 제일 잘할 사람은 이동관이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불의의 일격으로 지금 예. 사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진행해야 돼. YTN도 민영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좀 길게 봅니다. 예. 총선 이후 상황도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예를 들면은 7월 말에 KBS, MBC, EBS 이사들이 다 바뀌거든요. 내년 7월 말에. 근데 국회는 6월에 개원해요. 예. 그죠? 그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더라도 야당이 이기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기자 해보면 알지만 개원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원 구성하는데 막 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월 이때 이제 개원을 6월에 보통 개원하죠. 네. 4월 총선하면 네. 그러면은 개원하는데 원 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름까지 가거든요. 그 사이에 공영방송 이사들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MBC도 KBS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이기면 뭔가 그걸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타이밍 시간 타임 테이블이 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 체계 아래서는 네. 총선 결과 무관하게 네. 여당이 우위인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공영방송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7월이 되면 지금은 임기 전에 해임시키고 이러다가 그렇죠.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과 이사 네. 한 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컴백을 했지만 네, 좌절됐죠. 내년 7월이 되면 그런 과정도 없이 이사 구조는 여당 우위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네.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에 법을 바꾸는 거다. 예. 그게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거부권으로 일단 좌절됐잖아요. 예. 그럼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총선까지 민주당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7월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 3년인 그 이사회가 가동이 이미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통과돼도 그 다음에나 적용할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방송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이동관 위원장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중간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확실하게 이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네. 급하게 불러온 김홍일 권익위원장이다라고 예. 보는 거죠.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미 그 권익위원회에 있으면서 KBS와 그 박문진 이사들의 이 이해 충돌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다 내놔가지고 네. 이게 수사받아야 된다고 해서 송치를 한 그런 네.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에 네. 같이 협업을 했던 조직이 네. 국민권익위고 거기 위원장이 김홍일 위원장이고 그렇죠. 아직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방통위원장 네. 지금 후보자가 돼 있는 그런 참 예. 이거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직 기자가 볼 때 네. 김홍일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 국민권익위원장 사표를 안 내시고 휴가를 내고 이제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예. 출근을 하셨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투가 느리시더라고요. 차분하시고. 네. 그 별명이 야근곰이라고. 음. 야근곰. 곰 같지만 여우 같은 분이다. 네. 뭐 그런 건데 많은 생각을 아마 하고 그날 나오셨을 텐데 언뜻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방송과 통신의 공정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방송하고 다음에 신문 이렇게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든 뭐든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직 모르세요. 그냥 그러니까 언론 예, 다 언론이니까 이제 신문 하다가 본인도 아차 싶으셨는지 이제 통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당연히 뭐 전문성 논란이야. 왜냐하면 기자들의 첫 질문이 전문성에 대한 거였습니다. 비전문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라는 거였는데 뭐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최성준 위원장도 법원 판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보도하든 수사, 심의 그리고 뭐 과징금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압박하면 기자들은 뭐 너무 당연하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 썼다가 저 뉴스타파 저 누구처럼 1급 살인죄 뭐 준하는 반역죄인 대역죄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럼 대부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들 특히 최근에 김건희 명품백 관련 보도 예. 제대로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 효과가 이미 그 발현이 되고 있는데 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은 뭐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전문가가 방송 정책의 수장이 되는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단호히 없습니까? 단언컨대 없고요. 그러니까 FCC 같은 경우, 미국의 FCC 같은 경우에 5명입니다,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은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니까 3명은 민주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했고 시장에도 이제 중요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만큼 거기는 철저하게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영국 오프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법률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공영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전문 관료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오프콤의 뭐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거나, 그러니까 전문 영역 뭐 저작권 쪽에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문 영역이 분명한 사람들이 주로 위원을 맡지. 사실 정치인 출신도 여긴 되게 드물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특징은 정치인 출신도 꽤 있었다. 근데 이제 하다 이제 검사 출신까지 가는 거죠.